날이 많이 추워졌죠. 또 뭐 영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좀 영하권으로 아침 최저 기온이 떨어진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자 이럴 때 날이 아무리 추워도요. 책 한 권 따뜻한 곳에서 또 시간을 보내시기에는 또 제일 또 좋은 때가 아닌가 싶네요. 자 월요일의 책갈피 이번 주 또 책 소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환 작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책 함께 할까요? 자, 이번에는 한 권의 책이 아니라요. 2017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가즈오 이시구로의 작품 중에 세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아있는 나날, 우리가 고아였을 때, 나를 보내지 마라는 세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한 권씩만 소개해도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예. 세 권 한꺼번에 소개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그 소설 내용을 전체를 하다 보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포일러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세 권을 간단하게 내용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요? 맛배기로. 맛배기로. 예. 자 일단은 아무래도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예. 화제가 되고 있는 작가 아니겠습니까? 예. 먼저 이 책들을 소개하기 전에 작가 소개부터 해주시죠. 예. 우선 1954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태어나서 1960년 영국으로 이주해서 켄트 대학과 이스트 잉글랜드 대학에서 수학한 후 런던에서 작품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계 영국인입니다. 그리고 1982년에 창백한 언덕 풍경으로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때 위니프레드 홀트비 기념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부유하는 세상의 예술가, 그다음에 부커상 후보로 오르기까지 했고 세 번째 소설은 남아있는 나날은 1989년에 부커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그러니까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으로 영화로도 만들어졌대요. 그리고 1995년은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 2000년은 우리가 고아였을 때, 그다음에 나를 보내지 마, 그다음에 최신작 녹턴까지 인간과 문명에 대한 비판을 작가 특유의 문체로 잘 녹여낸 작품들을 썼다고 합니다. 네. 가즈오 이시구로는 평당과 독자의 사랑을 동시에 받는 아주 드문 작가고요. 주목받는 현대 영미권 작가의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문학적 공로를 인정받아 1995년 대영 제국 훈장, 1998년 프랑스 문예훈장, 2017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네. 뭐 일본에서 태어났고 또 일본 명이기 때문에 사실 문학 작품이 그럼 그 1억 권인가 싶었습니다만은 예. 결국 영어권 작가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영어권이 아니라 영어 작가군요. 영국 작가라고 보시면 되는 게 네.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왜요? 왜냐하면 이번에 무라카미 하루키가 떨어져가지고 또. 무라카미 하루키는 또 이제 그 일본 내에서도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근데 받으려면 차라리 일본 사람이 받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다. 일본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게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좀 배부른. 그렇죠. 실토로군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소설 3편 소개해 준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남아있는 나날. 예. 어떤 내용이죠? 소설은 영국의 한 저명한 저택의 집사로 평생을 보낸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생애 첫 여행을 떠나는 현재와 그곳에서 지난 시절에 대한 회상이 짜임새 있게 교차되는 진행입니다. 네. 스티븐스는 여행하는 내내 위대한 집사에 대해 자신의 신념을 이야기하죠. 위대한 집사란 주인에게 절대적인 믿음, 복종, 이를 넘어선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며 자신이 현재까지 헌신해온 영국 최고의 저택인 달링턴 홀과 그의 주인 달링턴 나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스티븐슨이 개인적인 삶을 희생하면서까지도 맹목적으로 모셨던 주인은 선량하고 명예를 중시할 뿐만 아니라 현실을 보는 눈도 어두웠기 때문에 나치에 이용당하고 결국 버림받아가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네. 이에 허망함과 상실감은 느낀 스티븐슨 그럼에도 집사라는 직분에 최선을 다해 자신의 직업관을 끊임없이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지난 시절을 정당화하려 든다라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자신이 정말 평생을 바쳐 충성을 다했는데 그 충성의 대상이 사실 그렇게 충성을 바칠 만한 의미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 그렇죠. 굉장히 허망하겠네요. 그렇죠. 정말 인생 자체가 덧없다. 예. 하지만 그것을 자기 자신이 또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정당화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것은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또 작품이로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 제목이 남아있는 나날이에요. 예. 좀 어떤 걸 뜻하는 거죠? 이 뜻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꼰대다 얘기예요. 여기서 너무 옛날 생각에 파묻혀가지고 현실 감각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고집스레 지켜온 장인 정신이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너무 낡은 생각이다. 시대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책의 제목이 남아있는 나라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황혼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티븐슨이 작품 말미에 새 주인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남아있는 나라이라는 제목이 등장합니다. 또 다른 제2의 삶을 살겠다. 예,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만은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말 관습과 관례는 또 지켜질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너무 이 관습과 관례만을 고집한다면 그건 아집이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렇죠. 좀 비슷한 좀 예를 바로 이 소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 소설은 이제 우리가 고아였을 때예요. 네. 한번 고하면 영원한 고아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 제목이 이상하더라고요. 과거형으로 이야기했네요. 였을 때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죠. 예.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아인데 예. 이게 좀 어떤 내용이죠? 예, 이제 간단하게 하면 1900년대 초 중국 상하이 아편을 수입해서 중국인에게 파는 영국 지재 기업에서 일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네. 근데 어린 시절 크리스토퍼는 상하이 외국인 공동구역에서 이게 자랍니다. 고향으로.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편을 수입하니까 돈을 많이 벌었겠죠. 썩 좋은 직업은 아니었군요. 좋은 직업은 아닌데 네. 그러나 크리스토퍼가 10살이 되던 어느 날 부모님이 차례로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됩니다. 크리스토퍼는 필립 삼촌의 주선으로 영국의 이모한테 보내주고요. 거기서 상류층의 청년으로 자라게 되죠. 그런데 어린 시절 아키라와 함께 탐정놀이를 하던 대로 그는 영국 최고의 사립 탐정이 돼서 런던 사교에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무슨 그 탐정 소설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크리스토퍼 눈에 세라 세밍스라는 야심에 찬 여인의 눈에 들어오지만 그녀는 그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고 늙은 외교관한테 결혼해서 상하이로 떠나버립니다. 네. 근데 그녀가 상하이로 떠나자 자기가 어린 시절에 상하이에서 자랐잖아요. 크리스토퍼의 마음속에 항상 있었던 거 부모님의 실종 사건이 다시 떠오르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철저한 자료조사와 어린 시절 흐릿한 기억을 되살리면서 과거로 되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찾기 시작하죠. 근데 조사를 계속해 나갈수록 세라 해밍스와 엇갈린 인연이 나오게 되고요. 네. 아름다운 어린 시절을 감추었던 추악한 비밀들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구도가 예. 호기심을 느끼게 하네요. 예. 읽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리 소설 같으면서도 네. 그러면서 여기서 좋은 게 뭐냐면은 이 감성적인 얘기 있잖아요. 네.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 현재의 감정 이런 게 표현이 잘 돼 있어요. 남아있는 나날도 예. 궁금해지고요. 예.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처음 이야기했던 제목, 예. 우리가 고아였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고아로서 세상을 대면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그림자를 오랜 세월 뒤쫓아야 된다는 것을 뜻한다. 뭐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인물을 가지고 살아야만 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책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말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나를 보내지 마. 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이건 또 SF예요. SF예요. 이건 나를 보내지만은 1990년대 후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소설을 썼을 당시에는 이제 먼 미래였군요. 그렇죠. 그때 예. 당시엔 그랬죠. 근데 인간 복제가 가능한 세상이라 전제를 두고 시작을 하죠. 이제 인간의 장기를 목적으로 복제 인간을 키워내는 수용사가 막 세계 여러 곳에 있는 거예요. 그곳들의 운영 방치 동안 막 제각각인 상황이죠.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된 기숙학교 세일섬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기서 캐시와 루스라는 그런 두 명의 학생이 있는 거예요. 토미는 복제 인간이지만 이성과 감정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사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이 모체가 있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어떤 사람인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장기 기정자의 운명을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한편이라도 자기 생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기를 소망한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렇군요. 좀 연상되는 게 많이 있네요. 예. 1990년대면 일단 복제양 돌리는 우리나라의 아기공룡 돌리고 예. 일단 복제양 돌리가 나왔고 또 이제 황우석 박사를 시작으로 이제 그 복제견 2005년도 네. 그죠. 2005년도는 그때 그 줄기세포 사태가 났던 뭐 복제 관련해서 엄청난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또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외딴 섬에서 복제 인간들이 키워진다. 영화 중에 그
아일랜드. 그렇죠. 아일랜드가 좀 약간 연상되기도 하고요. 예. 이제 보니까 좀 아일랜드가 이 소설을 모티브로 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저도 이걸 처음 알았어요. 이걸 보면서 예. 굉장히 그 구도가 비슷하더라고요, 자체가. 그 모티브 살았네요. 예. 예, 일단은 나를 보내지 마 어떤 뜻입니까? 예, 나를 보내지 마 같은 게 이게 뭐냐면 주디 브리지워터라는 그 가수가 있어요. 네. 그 사람의 세 번째 트랙에 담긴 곡의 제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Never Let Me Go가 원래 원제거든요. 이 카세테프가 인간과 복제인간의 시각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주요 모티브이자 새 주인공의 우정과 미묘한 사랑을 이어가는 소설을 이끌어가는 이게 모티브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소개받았는데 예. 정말 하나하나가 읽고 싶다라는 예. 느낌이 드는 예. 좀 그런 그 전개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또 여기다 뭐 진짜 작가의 역량에 따라서 사람들이 또 몰입을 할 수 있게 하는 뭐 장치들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 또 이제 그 노벨 문학상이라는 것이 어떤 뭐 대중성도 필요하지만은 이 작품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면들 고려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뭐 이유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예. 노벨상 위원회가 이시구로가 위대한 감정의 힘을 가진 소설을 통해 세계를 연결하는 우리의 환상적 감각 아래에 있는 시면을 발견했다. 말이 복잡하긴 한데 네. 한마디로 감정을 잘 표현했다. 네. 또한 제인 오스틴과 프렌치 카프카를 섞어놓은 듯하다. 여기에 마르셀 프로스트의 성향도 약간 가미돼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확장적으로 재밌는 구도로 얘기를 쓰면서도 이 확장적인 얘기를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잘 표현을 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특한 미학 세계를 잘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아주 예전보다는 덜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직도 이 노벨상을 받았다 하면은 해당 작가의 어떤 그 관심도가 높아지고 예. 또 해당 그 서적의 판매량도 굉장히 또 늘지 않습니까? 예. 일종의 노벨상 프리미엄이라는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 맞습니다. 좀 많이 나갈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벌써 이제 소재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좀 어떤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그 추천 말씀드리기 전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저희가 후보가 3명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분께 책이 없었어요. 제일 안 나가서. 다른 예. 두 사람 거를 산처럼 싸놓고 있었는데 이분이 채택이 되는 바람에 네. 졸제 책을 못 구해가지고 못 파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노벨상 위원회 배팅을 잘못했군요. 배팅을 잘못한 거죠. 예. 그래서 아무튼 노벨상 위원회에서 감정적 힘과 독특한 미학 세계를 많이 높였다고 해서 즉 인간의 감정에 대한 자세한 느낌과 묘사에 대한 부분이 잘 드러나 있고요. 특히 감정의 부분에 대해서 느끼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소개되는 나를 보내지 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죽어야만 하는 복제 인간의 어떤 감정, 또 미래 사회에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관한 부분을 추측해서 썼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자기가. 네, 예.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세밀하게 나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 그 능력 있는 그 작가면은 이런 소재도 참 괜찮겠다 싶은 게, 예. 그 아까 이제 서점 입장에서는 예. 아주 가능성 있는 책을 좀 더 확보했다. 예. 뭐 여기 그치지만은 사실 그 각 출판사별로 예. 이 판권을 이제 확보하지 않습니까? 예. 거긴 정말로 대박이죠. 굉장히 그 회사에 사원을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책이 대부분 우리나라 한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아, 그래요? 민음사. 예. 그러니까 완전히 거의 대놓고 사들인 거예요. 아, 판권을. 그리고 언젠가는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아하. 그 회사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받을 것도 예, 예. 대부분 갖고 있어요. 대부분.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있군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적게 찍은 책인데 어. 이번에 되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서도 굉장히 당황을 한 거죠. 가능성을 작게 본 거로군요. 예, 그렇죠.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 소재를 예. 뭐 만약에 이제 출판사 같은 경우일 수도 있고요. 예. 출판사가 또 다른 경우에는 한 권이 다른 게 있어요. 굉장히 그 경쟁이 엄청 경쟁을 할 수도 없고. 경쟁해요. 아 근데 이 출판사가 국내 출판사가 노벨상 위원회에 뭐 그렇지 다른 못하죠. 그 작업을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못하죠. 처분만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심적 며칠 동안에. 예. 그거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소재가 되겠네요. 굉장히 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정환 작가였습니다.